소름 끼친다. 중국 여성, 마을 원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시신을 불태워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져 한 외딴 마을에서 주민들이 버려진 우물 속에서 한 구의 해골을 발견하였습니다. 해골은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 깊은 우물바닥에 버려져 있어 섬뜩한 광경을 연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복잡한 감정적 관계를 발견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은밀한 사랑이 어떻게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오늘의 영상에서 이 얘기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6월 3일 아침,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황무지로 나간 안일성 회원년의 한 노인이 오래된 우물 옆에 도착했을 때 물 표면에 이상한 기름막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아래에서 희미하게 하얀 물체가 보였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노인은 물통을 사용해 물을 떠보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뼈 한 조각을 끌어올렸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가 마을 이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정보는 회원현 경찰서에 신속히 전달되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긴급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팀과 법의학 전문가들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우물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마을은 몇 년 전 홍수방출 구역에 포함되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후 마을은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단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채소에 물을 주기 위해 우연히 이곳에 들렀다가 깊은 우물 속에서 이상한 뼈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시신 수습 작업이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완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한 법의학 팀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법의학 팀은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그 주변을 세심히 수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진흙과 돌 부스러기 사이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더듬어 중요한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탐색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뼈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진흙과 기타 부스러기 속에 섞여 있는 작은 뼈 조각들이었으며 이는 이미 부패된 해골의 잔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탐색이 계속되면서 법의학팀은 더 큰 뼈 조각들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에는 갈비뼈, 골반뼈, 척추뼈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깊은 돌 부스러기 아래에서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그 두개골은 오랜 시간 동안 외부 힘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집 작업을 마친 후 모든 뼈 조각들은 우물 밖으로 옮겨져 분석 작업에 착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뼈 조각들을 하나씩 조립하여 가능한 한 완전한 형태의 해골을 복원하였습니다. 두개골과 골반뼈 구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약 30세 남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골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의학팀은 여러 곳에서 심각한 골절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골절 자국은 자연적인 부패 과정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물체로 인해 강한 충격을 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팔과 다리, 그리고 아래턱 부위의 뼈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사망 전에 잔인한 폭행을 당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분석 과정에서 법의학 전문가들이 해골의 그을림, 자국을 다수 발견하였다는 점입니다. 뼈 표면에 남아있는 그을림과 고온의 열로 인한 뼈 구조의 변화는 피해자가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었음을 나타냅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거나 시신을 훼손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범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골에 남아있는 증거들은 이번 사건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우물 속에 버려지기 전에 끔찍한 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골 상태와 주변 흔적을 바탕으로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살인 사건이 약 2년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범인은 시신을 감추기 위해 우물에 던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경찰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의문을 남겼으며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왜 그가 이 잔혹한 살인 사건의 표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금 매우 적은 단서를 가진 채 해결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해골에서 발견된 중요한 증거들로 인해 조사관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고 2년 전 발생한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복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오래된 우물이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외지인이 그곳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이 이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해당 지역 주민이거나 과거 이곳에 거주했던 사람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가설은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수많은 미스터리와 도전 과제로 가득했던 사건에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면서 수사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마을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주로 노인과 어린이들이었고 주요 경제활동 인구였던 청년층은 대부분 타지로 나가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목격자 수를 줄였을 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실종된 사람들의 목록을 조사하는 작업도 조사관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조사 범위를 좁히기 위해 경찰은 지역 경찰서의 기록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던 중 수년 전에 발생한 한 사건이 조사관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샤칭웨이라는 남성이 3년 전 실종되었으며 그의 가족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종 신고를 하였다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샤칭웨이의 부모는 아들이 왕민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으며 실종된 후 며느리인 왕민이 아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갔다고 말해주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가족은 어떤 경로로도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우물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와 샤칭웨이 부모의 DNA를 대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으며 두 DNA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우물에서 발견된 해골이 바로 샤칭웨이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샤칭웨이의 아내 왕민을 이 복잡한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 명단에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2009년 6월 중순 경찰은 샤칭웨이와 왕민이 함께 살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부의 침실에서 경찰은 벽과 천장에 검은 잉크 자국이 어지럽게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사관들이 이 자국들이 단순히 수리나 청소 과정에서 남은 흔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 잉크 자국들이 뭔가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칠해진 것 같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이 이 잉크 자국에 대해 묻자 왕민은 눈에 띄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상한 행동은 조사관들로 하여금 이 잉크 자국들이 어두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잉크 자국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검은 잉크 아래에서 이미 말라버린 혈흔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이방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과 부인할 수 없는 여러 증거들 앞에서 왕민은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왕민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애인인 주자창과 함께 샤칭웨이를 살해하고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여 범행을 은폐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왕민의 자백 직후 경찰은 왕민과 주자창을 체포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두 용의자는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샤칭웨이가 목숨을 잃게 된 동기와 계획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왕민은 예전부터 그 마을의 미인으로 불리며 아름다운 외모와 우아한 태도로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왕민은 사랑에 의한 결혼을 선택하는 대신 중매를 통해 샤칭웨이와 결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왕민이 내세운 이유는 샤칭웨이가 대도시에서 일하며 상당한 돈을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민의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시작될 것처럼 보였으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씁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샤칭웨이는 성격이 급하고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었으며 특히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도박장에서 보내며 도박에 몰두하였고, 이러한 습관은 가정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부부싸움을 일상적인 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 2년 후 왕민은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왕민은 딸의 탄생이 샤칭웨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도시에서의 직장까지 그만두어 이미 어려웠던 가정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민은 점점 절망에 빠지며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그녀는 딸을 시부모에게 맡기고 작은 마을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도시로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때문에 왕민은 자주 늦게 귀가하게 되었으며 여러 차례 버스를 놓쳐 마을로 돌아가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주자창이라는 남자에게 트럭을 태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주자창은 왕민보다 몇 살 연상이었으며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외모가 특별히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주자창은 말솜씨가 뛰어나고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위로하는 데 능숙하였습니다. 그의 세심한 태도는 샤칭웨이의 거친 성격과 완전히 대조되었으며 이는 점차 왕민을 매료시켰습니다. 사실 주자창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민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으나 접근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민과 샤칭웨이 사이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목격한 주자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왕민은 이미 다혈질이고 도박에 빠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크게 염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자창의 달콤하고 매혹적인 구애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부터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불륜 관계는 점차 감추기 어려운 비밀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이 되자 왕민의 외도는 결국 샤칭웨이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샤칭웨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기에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로 결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샤칭웨이는 일부러 아내에게 이웃 마을에 가서 밤새 도박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난 척하면서 그는 몰래 집 뒤의 집더미 속에 숨어 집안의 움직임을 관찰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칭웨이의 예상대로 주자창이 몰래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샤칭웨이는 두 사람이 경계를 풀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갑자기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왕민과 주자창이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모습이었으며 이 장면을 본 샤칭웨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였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망설임 없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자창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급히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반면 왕민은 남편이 애인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샤칭웨이를 붙잡고 막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벌어진 일들은 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공개적으로 애인을 감싸고 보호하려는 모습을 본 샤칭웨이는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격분한 샤칭웨이는 아내를 심하게 때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리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집안에 있던 장작용 도끼를 들고 주자창의 집으로 향하여 그와 직접 대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시각 주자창은 작은 부엌에서 7살 된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샤칭웨이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도끼를 들고 돌진하는 모습을 본 주자창은 즉시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주자창의 아들뿐이었습니다. 샤칭웨이의 분노는 주 지하창을 붙잡지 못하자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는 집안의 식탁을 뒤엎고 부엌의 조리도구를 부수며 혼란스럽고 무서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단순한 물건 파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샤칭웨이는 칼을 들고 주지 아창의 7살 난 아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비극적인 순간에 불쌍한 아이는 한쪽 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후 샤칭웨이는 주 지하창의 집을 떠나 모든 결과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주 지하창은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샤칭웨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여론의 분노와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주 지하창의 태도는 돌연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건을 법정에 넘기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더 이상의 소란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을 촌장이 양측의 중재자로 초청되어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긴장된 협상 끝에 샤칭웨이는 주 지하창에게 3만 5천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주 지하창과 그의 아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두가 이 합의와 막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양측의 원한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샤칭웨이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몰래 관계를 맺은 주 지하창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던 것이 명예를 훼손당한 일이라 느꼈습니다. 분노를 풀 곳이 없던 샤칭웨이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아내 왕민에게 잦은 폭행과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는 그녀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샤칭웨이의 폭력은 아내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지하창의 가족에게도 분노를 표출하였으며 길에서 주 지하창의 부모나 아이들을 마주치면 주저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 지하창의 가족들은 그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급히 피하곤 하였습니다. 한편 주 지하창은 화물 운전사로 일하면서 자주 먼 곳으로 떠났고 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남아야 했고 이웃들의 경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과거 마을의 미인으로 불리던 왕민은 이제 고립과 치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샤칭웨이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마을 사람들의 험담을 들을 때마다 왕민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점차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2006년 말이 되자 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2006년 11월의 어느 저녁, 왕민은 조용히 범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약장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훔쳐내어 샤칭웨이의 음식에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샤칭웨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민은 한밤중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주 지하창에게 문자를 보내 집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주 지하창이 도착하자 왕민은 차가운 표정으로 둘이 함께 샤칭웨이를 죽여 모든 고통과 치욕을 끝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에 주 지하창은 망설이며 후폭풍이 두려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장면과 가족들이 샤칭웨이에게 모욕당하고 협박받은 기억이 떠오르자 그의 분노가 다시 치솟아 결국 계획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왕민과 주 지하창은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샤칭웨이를 침대머리에 단단히 묶은 후 막대기와 칼을 이용하여 그의 몸에 여러 차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샤칭웨이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샤칭웨이가 확실히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왕민과 주 지하창은 그의 시신을 집에 있던 삼륜차에 싣고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딴 황무지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깊숙한 산속의 외진 지역이었으며 사전에 준비해둔 휘발유통을 꺼내어 샤칭웨이의 시신 위에 부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켜지자마자 불길이 순식간에 타올랐고 그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불이 꺼지고 나서 남은 것은 일부 타다 남은 뼈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왕민과 주 지하창은 그 뼈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 인근의 오래된 폐우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뼈 조각들을 우물 깊숙이 하나씩 던지며
아무도 이 일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범죄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현장을 떠났고 자신들의 죄악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황무지에서 돌아온 후 왕민은 즉시 범죄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주 지하창의 몸과 집 천장에 남아있던 혈흔을 가리기 위해 왕민은 검은색 잉크를 사용하여 얼룩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였으며 범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지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